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저와 인연이 다음 분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의 집에서 보통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따뜻하고 웃음이 많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14살 때 두 분을 잃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등산을 가신 부모님이 산 절벽에서 추락하신 것입니다. 날이 추웠고 새벽에는 이슬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 부모님께 가지 말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껴 새벽에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원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돌봐주실 조부모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저는 우선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의 동생이셨고 집에는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모 집에 있는 동안 이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고 저를 피해서 하셨습니다. 이모가 전화 상대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삼촌이나 고모 또는 큰아빠였습니다. 네, 저도 그쪽 사정 알죠. 그런데 우리 애가 이제 돌 되었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애 하나 키우기도 벅차요. 준혁이가 우리 집에 있는 지 벌써 2주예요. 짐이고 뭐고 정리도 못했고 애 보느라 정신없어요. 이모는 전화 상대에게 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못 키우겠으니 데려가라는 뜻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모 집에 2달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있으니 이제 나는 이모랑 사는가 보다 했는데 이모가 둘째를 임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죠.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고모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이모 집에 계속 살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저는 고모가 싫었습니다. 싫기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정확히는 무서워서 싫었던 게 맞겠네요. 고모는 아버지보다 5살 많았고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고모는 18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으시다가 모피 공장에 들어가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 의류 수입 사업을 하는 고모부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커리어와 삶에 굉장히 자부심이 많으셨습니다. 고모가 이룬 삶은 대단했지만 남의 직업이나 삶을 하찮게 여기면서까지 자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기초는 없는 것이니까요. 각자의 행복 요소도 다르고요. 그런데 고모는 항상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희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남의 돈 찔끔찔끔 받으며 사는데 집이나 장만하겠냐? 왜 이래? 누나, 우리 이번에 아파트 샀잖아. 벌써 내년에 들어가. 그게 네 거야? 은행 거지. 죄다 대출이면서 어디 가서 집 있다고 하지도 마라. 쪽팔리게. 그리고 그 코딱지만한 게 집이야? 그래가지고 살림살이가 들어가겠냐? 셋이 살기 충분하거든.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그 꽃다운 나이부터 생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이게 뭐냐? 그 돈으로 땅을 사놨으면 이렇게 아깝지 않겠다. 성격 좋고 인성 좋은 저희 아버지는 고모가 싫은 소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웃으며 넘기셨지만 항상 고모를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는 한숨을 많이 쉬셨습니다. 어머니와 조금 다투기도 하셨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보고 있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악담을 퍼붓는 고모가 싫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고모가 저를 보는 시선도 한심한 동생의 한심한 자식 보듯 했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 집에서 고모 집으로 가는 날, 저는 정말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간 고모의 집은 얼마 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지만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사촌 누나 세 식구가 사는 집은 80평이 넘는 아파트였고 방이 5개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방, 하나는 누나 방, 하나는 옷방, 하나는 서재, 그리고 안 쓰는 운동기구와 쓸모없는 짐 같은 걸 넣어두는 가장 작은 방이 제 방이 되었습니다. 한쪽엔 비닐로 덮인 러닝머신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박스들이 있는 방에서 저는 매트리스 하나를 놓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같은 건 없어서 같은 크기의 박스를 이어서 책상처럼 사용했습니다. 고모는 언제나처럼 못마땅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고 냉혹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네 이모한테 내 아빠 목 보험금을 받은 게 있어서 맡아주는 거야. 성인이 되면 나는 너 데리고 있을 의무 없다고 본다. 무슨 말인지 알지? 성인이 되면 알아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모는 얼마 전에 하나뿐인 동생이 죽었는데도 그 동생의 14살밖에 안 된 자식에게 그런 인정 없는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부도 고모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중국으로 출장도 자주 나가고 바빠서 저랑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럼 고모와 고모부를 쏙 빼닮은 사촌 누나는 제가 14살 때 20살이었는데 그 누나도 성격이 지독했습니다. 저를 자기 집에 침입한 벌레 정도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종종 제 머리통을 치거나 휴지 같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사촌 누나가 방문을 벌컥 열고는 발로 제 다리를 퍽 밟았습니다. 야, 너 화장실에서 뭐 했어? 목욕했는데? 너 목욕하면 거울 다 닦아놓으랬지? 습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너 환풍기는 틀고 씻는 거 맞아? 어차피 들어오는 게 뭘 씻겠다고 맨날 그렇게 씻어대. 짜증나, 미안? 그리고 또 누가 반말하래? 너네 부모는 어른한테 존댓말 하라고 안 가르치디? 아, 부모가 없어서 모르나? 고모보다 사촌 누나가 더 싫었습니다. 못된 부모 밑에서 부유하게 자란 사촌 누나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쉽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 당연히 겸상 못했습니다. 셋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저는 작은 상표서 거실에서 먹거나 방에서 먹었습니다. 옷을 안 사주니까 교복 말고는 사복이 몇 개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옷이 없어서 3일 내내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자라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로 자랐겠나요? 네, 맞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우울증이 정말 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매사에 수동적인 건 당연하고 자신감도 없고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도 모르고 머릿속이 불행으로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걱정되던 담임 선생님이 고모를 불러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사촌 누나가 저에게 애정도 많이 주고 정말 자식처럼 대하고 있는데 제가 도통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고 아직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뻥이었습니다. 어차피 고모와 선생님의 상담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꿈 같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충격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이용한 것에 대한 괘씸한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뭘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요. 저는 고모 집에 있는 동안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날,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날만 기다리며 이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느리게 흐르는 학창시절 동안 우울감에 빠져있던 저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다른 특기도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럴 만한 성적도 없었고, 대학교에 대한 로망도 없었습니다. 학원도 과외도 없었고, 대학이라는 건 사촌 누나 같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맨날 술에 취해 아침에 집에 들어와 은은하게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풍기며 고모가 끓여주는 북어국을 먹는 누나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졸업해서 이 집을 떠나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해서 내 삶을 꾸리는 것만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학생 때는 모든 게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꾸리는 것이 쉬운 줄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과 다르게 술술 풀릴 거라는 큰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당연히 제게 꽃다발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축하한다고 해주는 사람도,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한 장 찍자고 할 걸 조금 후회가 됩니다. 졸업식 같지 않은 졸업을 마치고 집에 오니 고모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그때 한 말 잊지 않았지? 이건 내가 하도 딱해서 어디 가서 뭔 일이라도 당하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이거 가지고 하루빨리 짐 챙겨 나가라. 배웅해 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말고.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내면 어쩌나 했었거든요. 저는 그날 제 짐을 모조리 싸두었습니다. 지낼 거처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나갈 채비를 맞춰둔 거였죠.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는데 100만 원으로 무슨 집을 구합니까? 모텔방도 하루 묵으려면 3만 원은 줘야 하는데 100만 원으로 집을 구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도 놀라더군요. 학생, 100만 원으로는 절대 집 못 구해요. 달마다 월세 내면서 사는 것도 힘들죠. 월세도 보증금이 있어야죠. 보증금. 에휴, 왜 혼자 집을 구하러 다녀? 가출하는 거 아니지? 그건 아니고 저 성인이에요. 정 혼자 나와 살아야 한다면 고시원이라도 알아봐. 그런 데는 보증금 없이도 들어가니까. 고시원이요? 길거리를 오가며 고시원 간판을 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곳은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방이 있냐고 물어봐야 한다더군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서 아무 곳에나 내렸습니다. 혹시나 고모 집 근처에 방을 구했다가 마주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역 근처를 돌며 보니 고시원이 많았습니다. 그중 간판이 깨끗해 보이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2평짜리 좁은 방에 침대와 책상, 의자, 작은 냉장고를 우겨 넣은 방이었습니다. 총무님,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자신을 총무라고 부르라는 덩치 크고 안경 쓴 남자가 복도 한쪽에 있는 공용 화장실과 공용 샤워실을 보여줬습니다. 딱 하나 남은 방이에요. 이 동네 고시원들은 다 방 없을거려? 방 비워도 일주일이면 다 차요. 네, 그렇군요. 계약할게요. 네,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고시원으로 독립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노량진이었습니다. 옷 몇 개만 옮기면 되었던지라 큰 박스 하나 들고 지하철 타는 것으로 제 이사는 끝이 났습니다. 고모의 말대로 그 누구도 배웅해 주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고모 집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는데 사촌 누나가 주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유,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엄마, 우리 오늘 고기 먹자. 소고기 어때? 축하하는 기념으로. 얄미운 저 누나에게 복수라도 하고 나왔어야 했나 지하철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복수하지 않아도 나중에 스스로 망하긴 했지만요. 그건 뒤에 적어보겠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면 없던 우울증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최악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고모의 가족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하며 세상을 탓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뭐든 그 고시원 안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아직 날씨가 추웠던지라 대충 잠바를 입고 방을 나왔는데 웬 할머니께서 느릿하게 복도를 걸어가시더군요. 할머니도 여기 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고시원 주인 할머니겠거니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처음 본 노량진의 풍경은 참 신기했습니다. 다들 커다란 가방을 하나씩 메고 손에도 책을 들고 다니며 걸어다니면서도 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주먹밥을 들고 먹으며 다른 손으로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여기가 학교에서 가끔 선생님한테 듣던 노량진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고시, 사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아무 꿈도 없는 제가 오게 된 거였죠. 우르르 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우르르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사이에 끼어서 열심히 사는 척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정차 없이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져서 밥이나 먹을까 싶어 작은 도시락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도시락을 먹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가게 벽에 알바생을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 혹시 알바생 구하셨나요? 아니요. 알바하려고요? 네, 어디 알바 해본 적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알바 안 해봤고 20살이고 시험 준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사장님은 갸웃거리더니 내일부터 나와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말해주신 건데 제가 참 특이했답니다. 보통은 거기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생활비 벌어야 하니까요. 아니면 아주머니들이나 대학교 휴학생들이 온다던데 저는 20살짜리가 자신감도 하나 없고 의욕도 없어 보였대요. 그런데 왜 저를 뽑았냐고 여쭤보니 사장님께서 자기 아니면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을 것 같아서 뽑았답니다. 저희 사장님도 저 못지않게 특이하시죠. 아무튼 일자리가 생긴 저는 뭔가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시작이 좋구나 생각했었죠. 제가 알바하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출근해서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도시락 재료 준비해 두고 손님 오면 주문받고 도시락 포장해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엄청 간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도시락을 먹으러 갔을 때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한가하다면 문제없겠다 싶었죠. 제가 도시락을 먹으러 갔을 때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4시였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가게는 정말 미친 듯이 바빴습니다. 그 좁은 가게가 사람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연예인이라도 왔나 싶을 정도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차더랍니다. 그게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반쯤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한 10시 반쯤 잠깐 숨 돌리고 있으면 또 미친 듯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가하고 작은 가게에서 시급도 꽤 많이 주며 알바생은 왜 구하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인생 첫 알바가 노량진 도시락집이라니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것이었죠. 오후에 일 끝내고 터덜터덜 고시원으로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봤던 할머니가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고시원 주인 할머니면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3층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총각 반가워요. 네, 짐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안 무거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께 받아둔 짐은 쟁반이 보자기로 쌓여져 있었는데 보자기 틈으로 반찬이랑 김밥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싸신 거예요, 사장님. 아니 어르신, 네 사장님이라니요. 네, 여기 고시원 주인 사장님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느새 3층 복도에 도착했는데 할머니께서 제 옆방 앞에 서시더라고요. 그리고 빙긋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살아요. 짐 들어줘서 고마워요. 총각 할머니는 다시 짐을 챙기시고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시원에 할머니가 사신다고 전에 부동산에서 듣기로도 그렇고 총무님한테 듣기로도 그렇고 고시원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동네는 99%가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곳에 할머니가 사신다니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행색이 초라해 보이지도 않았기에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렸는데 어디선가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고모 집에 살 때에도 가위에 가끔 눌린 적이 있어서 가위인 줄 알았습니다. 알바 때문에 많이 피곤했으니까요. 그게 가위 눌린 게 아니라는 것은 며칠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침 하마터면 알바에 늦을 뻔했습니다. 전날 너무 힘이 들었던 탓인지 알람도 안 맞추고 잠이 들었거든요.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옆방에 사시는 할머니 덕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우당탕탕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방문을 벌컥 열어보니 옆방 할머니께서 바닥에 뭔가를 떨어뜨리셨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반찬통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뚜껑으로 단단히 닫혀 있어서 쏟지는 않았지만 스테인레스로 된 통 여러 개가 복도를 굴러다녔습니다. 학생 미안해요. 나 때문에 깼죠. 이걸 어째 얼른 치워줄게요. 들어가 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몽사몽하며 할머니의 반찬통들을 주워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하시며 반찬통을 하나로 안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결에 든 반찬통들은 따뜻했습니다. 설마 그 아침에 여기서 이 반찬들을 만드신 건가 생각하며 알바에 갔습니다. 그날은 알바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손님이 많아서 사장님 부탁으로 2시간 정도 일을 더 했었습니다. 퇴근하고 고시원으로 가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옆방 할머니시더라고요. 할머니 집 아니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옆방 총각. 네, 맞아요. 손에 드신 건 뭐예요? 한 보따리네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은데 매번 달걀도 있고 나물도 있네요. 이걸로 반찬 만드시는 거예요. 응, 푼돈이라도 벌어야 하니께. 그러시구나.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고시원에서 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러니까 궁금해서 막상 말을 꺼내긴 했는데 뭐라고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게 되셨는지 집과 자식은 없으신 건지 궁금했지만 경호가 아닌 것 같아 더듬대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는 것처럼 인자하게 웃으시며 저희의 방에 있는 고시원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안 그래요? 총각 뭐라 더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자한 웃음 뒤에 무언가의 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입국 닫고 할머니 뒤를 쫓았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할머니께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께서 잠깐 기다려보라며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곤 할머니 방 작은 냉장고에서 작은 반찬통 몇 개를 꺼내시더니 제게 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든 반찬들인데 저녁 먹을 때 좀 먹어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 우와,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주신 반찬은 간장에 담근 달걀장, 꽈리고추와 멸치볶음, 진미채였습니다. 햇반 하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좁은 방에서 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반찬을 먹어본 게 언제였더라?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이모 집에서 나름 잘 먹었던 것 같은데 고모 집에서는 아침은 거의 못 먹거나 토스트기에 식빵 하나 돌려서 입에 물고 등교를 했었고, 점심엔 급식, 저녁엔 도둑놈처럼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었습니다. 성격이 고약한 고모는 요리도 못합니다. 사촌 누나랑 고모부도 맨날 맛없다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고 맛있는 반찬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한 제 인생이 불쌍하고 반찬을 챙겨주신 할머니께 감사해서 그날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계속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나한테 나는 소리인가 했다가 여자 목소리인 것 같아서 귀신인가 싶어 화들짝 놀라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좁은 방은 귀신도 싫어할 것입니다. 먹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소리에 집중해 보니까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흐느끼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건지 더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할머니께서 반찬을 꺼내주실 때 잠깐 봤는데 할머니 방은 저랑 같은 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구도 깔끔했고 책상도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깊은 사정이 있겠거니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본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니 또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알바에 가렸는데 복도에서 또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옆방 총각 어제 반찬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통 다 씻어놨으니까 이따 드릴게요.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네. 아침부터 어디 가요? 알바하러 가요. 할머니는요? 짐도 한가득 드시고 어디 가세요? 나는 요 앞에서 반찬 팔아요. 김밥도 만들어다 팔고. 아 참, 아침밥 못 먹었죠? 이거 가는 길에 먹어요. 할머니는 호일에 쌓여진 김밥 한 줄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 먹어도 돼요. 할머니 파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가져가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따 뵐게요. 얼마 만에 누가 챙겨주는 아침밥인지 정말 기뻤습니다. 꼼꼼하게 돌돌 말아진 김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께 김밥 한 줄 받았을 뿐이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퇴근 후 방에서 잠깐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시계가 6에가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깨끗하게 씻은 반찬통을 들고 옆방 문을 두들겼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방 안에서 얇은 목소리에 대답이 들려오고 잠시 뒤 할머니가 방문을 여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올랐더라고요. 우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반찬통이요. 그런데 눈이 안 씻어서 줘도 되는데 고마워요. 정말 맛있었어요. 저 사실 이런 집밥 먹어본 지 오래되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집밥도 못 얻어먹고 무슨 일이 있었대요?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네. 좋아하는 반찬 있어요. 딱히 좋아하는 건 없고 할머니가 주신 것 중에 특히 달걀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또 해줄게. 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괜찮아요. 손도 얼마 안 가. 통 씻어줘서 고마워요. 총각 들어가요. 차마 할머니께 우셨냐고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냥 모른 척 지냈습니다. 그게 할머니를 위한 일 같았거든요. 할머니의 붉어진 눈가를 본 날 밤 불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누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굵직한 남자 목소리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제 앞에 있는 방에 산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뭔 알람을 그렇게 크게 틀어요? 내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하루에 겨우 서너 시간 자는데 그쪽 알람이 내 단잠을 방해해야 되겠어요. 알람 좀 끕시다. 예, 제가 잠기가 어두운 편이라서 알람을 좀 크게 해두긴 했는데 그게 앞방까지 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방 오른쪽에서 지내시는 할머니도 제 방 왼쪽에 있는 사람도 한 번도 저한테 시끄럽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총무님한테 듣자 하니 저한테 알람을 끄라고 했던 안방 사람은 벌써 5년째 시험 공부하며 이 고시텔에서 지냈는데 엄청 예민해서 같은 층은 물론 다른 층 사람들한테까지 사사건건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니 저는 알람 소리를 작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날 알바 출근 시간을 넘기고야 일어나는 대참사가 생기고야 말았죠. 허겁지겁 준비하고 알바하는 곳으로 뛰어가서 사장님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자진해서 1시간이나 더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던 하루에 진이 빠져서 터덜터덜 고시원으로 돌아가는데 옆방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총각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할머니도 반찬 다 팔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장도 보고 할머니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앞방 아저씨한테 알람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한 소리 들었다가 오늘 늦잠 잤지 뭐예요? 제 알람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가요? 할머니 방에서도 들려요. 딱히 대화 상대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맘때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힘든 것도 털어놓고 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나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잘 모르겠어요. 오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안 피곤하세요?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요. 그럼 총각 아침에 못 일어나겠으면 내가 깨워줄까요? 네 정말요? 할머니 번거롭지 않으세요? 문만 두드리면 되는 걸 뭘 내가 깨워줄게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정말 감사하게도 매일 아침에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서 일어난 저에게 먹으라며 매일 아침 김밥 한 줄을 주셨죠. 퇴근 후 가끔 마주치면 반찬도 주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계란장은 항상 넉넉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챙김을 받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우울했던 제 기분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바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고시원에도 적응이 많이 되었을 무렵부터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죠. 남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미 마친 고민들을 저는 21가 다 되어서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알바하는 곳 사장님이랑 상담을 해봤습니다. 사장님은 공무원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대출도 잘 나오고 노후 걱정 없는 공무원이 최고라며 사장님이 10년만 젊었어도 공무원 시험 봤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꿈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처럼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공무원처럼 소속감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군대를 마쳐야 했습니다. 제가 13살 이후에 부모님을 잃어서 군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모와 고모가 계시기도 하고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알바 그만두고 공익근무부터 마쳤습니다. 고시원세는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해결했고요. 제가 돈을 따로 쓸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알바한 돈을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공익근무하는 동안 세를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도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깨워주셨습니다. 나라 지키러 고생하러 가는데 밥 굶으면 안 된다고 반찬도 엄청 챙겨주셨습니다. 할머니 매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보답은 무슨 됐어요? 총각 가져다 팔 거 조금만 더 해서 주는 건데 뭐 저 꼭 공익 근무 마치니까 다 마치면 공부도 해보려고 해요. 공무원 공부 한번 해보려고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잘할 수 있지 왜 안 돼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총각이 총각 자신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지 다 되는 거야. 이 늙은 나도 꿈이 있는데 총각은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할머니 꿈은 뭔데요? 내 손주들 보는 거 손주분들 왜 못 보시는 건데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옷소매로 눈을 꾹꾹 누르시고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바쁜 사람 붙잡아두고 참 오늘도 고생해요. 총각 나도 나가볼게요.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공익 근무를 다 마치고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서 다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마침 주말에 알바 자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엔 알바를 했고 평일에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원 다니는 비용이 비싸서 한 달은 학원 다니고 다음 한 달은 오토바이 배달 알바하면서 인터넷 강의 듣고 또 한 달 학원 다니고 또 한 달은 인터넷 강의 듣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일어나실 때 깨워주세요. 제가 공익 마치고 학원 다니는 동안에도 시험 합격을 못한 앞방 사람 때문에 여전히 알람을 틀 수 없었고 할머니의 도움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책에서 보기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길래 저도 할머니처럼 5시에 기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고 5시에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맛있는 김밥과 반찬을 먹으며 좋은 말씀도 자주 듣고 응원도 들었습니다. 알바하는 곳 사장님이랑 사모님도 손님들한테 들은 학원 정보나 시험 정보들을 제게 알려주셨고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제가 사랑을 받으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약 2년 만에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저 이제 공무원 되었다고요. 진짜 감사해요.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축하해요. 거봐요. 총각 내가 된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큰 도움을 주신 할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이 고시원 사는 처지에 돈도 없었던지라 대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갈비집에 갔습니다. 비록 비싼 소갈비는 사드릴 수 없었지만 돼지갈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는 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제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은혜는 무슨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할머니께서 저 깨워주지 않으시고 밥 안 챙겨주셨으면 저 시험 합격 못했을 거예요. 아니 시험 보지도 못했을걸요. 아마 공무원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맙지 말동무도 해주고 맨날 내 짐도 들어주고 외롭지 않게 해줘서 참 고마워요. 할머니께서는 이 고시원에 언제부터 오셨던 걸까 얼마 동안이나 혼자 외로움을 느끼셨던 걸까 아직 알지 못하는 게 많았지만 저는 할머니와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직장이 노량진이랑 많이 떨어진 곳이라서 거처를 새로 구해야 했거든요. 그 근처 고시원에 들어가야 하나 월세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아뒀던 돈에 대출 껴서 오피스텔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 몇 년간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할머니를 두고 가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대로 여기서 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총각 나는 걱정 말아요. 이 늙은 할미는 걱정 말고 총각 인생 열심히 살아 그래도 아무래도 자식분들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나는 내가 알아서 해요. 잘 가요. 총각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달걀장이 든 반찬통을 건네주셨고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제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직장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긴장한 것이 무색하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저도 잘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특히 저한테 많이 알려주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몰래 짝사랑을 했습니다. 공무원끼리 사내 연애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고백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러다 상사병 걸릴 것 같아서 1년 지나고 고백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었던지라 생각해 본다고 했고 그렇게 2주를 제 애를 태웠습니다. 결국 한번 만나보자 한 아내와 저는 연애 시작한 지 3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10여 년간 저한테 어떤 가족이 생겼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직장에서 민원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상담도 잘해주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자주 오시는 어르신들은 일부러 아내를 찾아갈 정도로 아내가 친절하고 알아듣기 쉽게 민원 처리를 잘해주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존경스러웠고 내가 어떻게 하다 저런 여자를 만났나 뿌듯하기도 했었죠. 동사무소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문득 고시원에서 계신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뵈러 가야지 하면서도 저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등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내랑 결혼하기 직전에 제 결혼 사실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그 고시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이 더 이상 고시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 때에도 이미 많이 낡아 있던 간판은 떼어져 있었고 내부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찾아올 걸 그랬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디로 가신 걸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의 인연이 영영 끊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 봄이었습니다. 아내랑 전시회 구경을 가기로 했던 주말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아내가 쳐다보는 쪽을 보니까 지하철역 안에서 누군가 음식 같은 걸 팔고 있었고 영무원들이 동영상을 찍으며 현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웅성대며 지나가고 음식을 팔던 사람은 허겁지겁 가방에 음식들을 담았습니다. 작고 하얀 스티로폼 그릇의 랩으로 쌓여진 반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물건을 팔던 사람이 계속해서 영무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할게요. 안 올게요. 이제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사람들 틈으로 빼꼼 고개를 내밀었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고시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총각 저희의 반가움은 우선 뒷전이었습니다. 영무원들이 무섭게 얼른 치우라고 말하고 있었고 저희는 얼른 자리를 정리하고 아내가 할머니를 대신해 과태료를 지불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셋은 영내에 있는 벤치에 자리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많이 야이셨네. 식사는 하셨어요? 고시원 찾아가 봤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걱정 많이 했어요. 이 늙은이 뭐가 예쁘다고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할머니 엄청 고우시지. 동사무소 일하더니 넉살이 많이 늘었네요. 총각 그런가요? 지내시는 곳은 있으시고요. 이 근처에요. 가요. 모셔다 드릴게요. 저와 아내는 할머니의 반찬을 들고 할머니가 계신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안내한 곳은 다름 아닌 주택가 인근에 있는 작은 경로당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머뭇거리는데 할머니가 괜찮다며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계시는 곳이 여기예요? 네. 여기서 잘 때도 있고 나가 잘 때도 있고 찜질방도 가고 그렇죠. 뭐 할머니 실례인 건 알지만 대체 무슨 사정인지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저와 아내는 그날 할머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후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음식점 운영을 하셨답니다. 택시 기사들 맛집으로 소문이 났었던 가게는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슬아의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원래는 자식을 더 원하셨대요. 경제적 여유도 있겠다. 한 셋은 낳아 키우자 싶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임신 모두 유산이 되었대요. 병원에서도 원인은 몰랐고요. 그래서 할머니 팔자의 아이는 한 명인가 보다 싶어서 이 아들 아주 잘 키워보자 하셨답니다. 그땐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한 선생님한테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면 잘 키우는 것인 줄 아셨대요. 그래서 돈 엄청 쓰시면서 좋은 선생님들한테 과외시키고 그 당시에 외국인 선생님한테 영어 배우게 하셨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는 유학까지 보내셨대요. 남들은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교육에 열정이 많냐고 할머니를 추켜 세워줬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아니란 걸 깨달으셨답니다. 어릴 적부터 오냐오냐 하며 자란 아들은 제 잘난 맛에 취해 살기 바빴고 부모에 대한 애정도 없었답니다. 어차피 자기 공부시킨 건 다 제 머리가 좋은 거고 선생님들이 잘 알려줘서 그런 거라며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가게도 창피해했대요.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 부모는 의사의 검사라며 쪽팔린다고까지 했더랍니다. 이미 성인이 된 아들놈 붙잡아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성격을 고치기엔 역부족이었답니다. 계속 싸가지 없는 채로 부모 무시하며 사는 인간이 된 거죠. 그런 아들놈이 어찌저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답니다. 자식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자기 부모 생각이 날 법도 한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니 뭐라니 하면서 손주들도 잘 못 만나게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가게를 처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슬픔에 빠진 할머니를 아예 절망 끝까지 밀어넣은 것은 바로 아들이었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은 집이며 가게 뺀 돈이며 그동안 모았던 돈 할아버지 보험금까지 죄다 가져갔대요. 할머니를 부양해준다고 목적으로 말했죠. 그런데 그렇게 모조리 가져가 놓고는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며느리랑 손주들까지 전부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대요. 그럼 할머니가 살 곳은 있어야 하니까 전세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저버리다니요. 몸에 악기가 들어있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데 할머니는 이제 아무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망연자실하고 믿다가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하나밖에 없는 새끼니까 보고 싶고 왜 그랬나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이젠 나 하나 살기 벅차서 그런지 생각도 잘 안 나요. 고얀 놈 콱 져도 지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해봐라 싶기도 하고 에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그날 기분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고시원 할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역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 할머니가 고시원 할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놀라서 정신이 없는 저를 대신해서 아내는 화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냐면서요. 할머니를 만나고 온 다음 날은 일도 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가끔은 밖에서도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지내실 곳을 좀 마련해 드릴까? 지내실 곳이라니? 당신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 거기 괜찮지 않았어? 깔끔하고 전세도 종종 있고 집을 구해드리자고. 당신 진심이야. 당연하지. 우리 목돈 모아둔 거 조금 있잖아. 그거로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너무 오바했나? 아니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정말 고마워. 여보 뭐가 고마워? 어차피 우리 당장 그 돈 쓸 것도 없고 은행 이자 크지도 않고 당신한테 중요한 분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저랑 아내는 그날 퇴근하고 바로 할머니가 계시던 경로당에 갔습니다. 할머니께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적잖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아유 총각이 왜 내 집을 구해줘요? 아니에요. 됐어요. 나 지금도 잘 살아요. 괜찮아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제가 안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전셋집을 구해줘요? 내가 뭐라고? 할머니 저한테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제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셨고요. 가족 없는 제게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이세요?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전세금 어디 안 가요? 나중에 제가 그 돈 필요하게 되면 가져갈게요. 그럼 됐죠? 이걸 어째? 저랑 아내는 난감해하는 할머니 모시고 우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짐을 같이 챙겨드리는데 발랑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무거운 가방만큼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기뻤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부터 매몰 찾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계약하고 입주 청소까지 깨끗하게 한 뒤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매트리스랑 이불 당장 필요한 생필품 몇 개 채워놓으니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집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요. 총각 새댁도 고마워요. 내가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마워요. 피 섞인 내 자식도 나를 버리는데 이렇게 걷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의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버려진 인생이어서 그랬는지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작은 오피스텔에서 셋이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다시 닿고 벌써 5개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안색이 좋아지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모님 장인어른 건강검진 해드리면서 할머니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아주 건강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희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 오피스텔이 제가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살던 곳이라서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할머니 뭐 하시나 놀러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밥도 먹습니다. 할머니도 가끔 저희 일하는 곳에 오셔서 반찬을 주고 가시고요. 그 반찬 중에 제일 큰 통에 든 반찬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계란장입니다. 앞으로도 할머니랑 오래오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복과 조화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